88세의 노이사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응급실에서 살아온 그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쓰기 시작한 건 생사의 일기라 불리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끝내 살리지 못했던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저질렀던 단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그 짧은 시간에 벌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선언 사례, 유족의 오열 섞인 증언, 그리고 현대 의학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30분의 비밀을 파헤치는 한 노회사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30분은 단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느냐 혹은 죽음으로 향하느냐를 가르는 운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욕실의 찬 기운 속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이 자욱하게 서린 거울 너머로 말없이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수건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체온은 김과 함께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영철. 올해로 88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나는 응급실에서 살아왔다. 환자들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죽음 사이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곳엔 박수도 감사의 톤도 없다. 무직비 하는 전공, 희미해지는 눈빛, 그리고 늘 반복되는 질문만 있을 뿐이다. 원래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니다. 나는 들 얼굴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사고도 아니었고 암도 아니었다. 단지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습관 하나 때문이었다. 방금 말한 그 할머니,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 윤순자 할머니, 건강했고 손주들과 잘 지냈던 분이었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떡국을 드시고 손주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따 시원하게 목욕 좀 해야겠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27분 후 며느리가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담도 없었다. 전조 증상도 없었다. 그런데 부검 결과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뇌졸중. 그땐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나는 똑같은 사례를 5번이나 봤다. 모두가 식사 후 30분 안에 발생한 죽음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질문이 피어올랐다. 혹시 인간이 가장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정작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시간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수십 년 단손으로 정리해둔 병원 기록을 꺼냈다. 7,000건이 넘는 산환 사례, 그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대체로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끝나 있었다. 그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밥 한 끼 후에 다시는 눈 뜨지 못한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그러다 결국 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 본인도 식사 후 30분 안에 잘못된 행동을 하나씩 하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밥 먹고 등산을 갔다. 어떤 할머니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다. 어떤 아저씨는 소파에 누워 주무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 숙여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식탁에서 꾸벅꾸벅 졸았을 뿐이다. 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30분 생사의 시간. 모두가 죽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그리고 더 아픈 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김 박사님,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못해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위안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전문 용어도 차트도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쓰고 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만약 언젠가 누군가 이유 없이 쓰러진다면 적어도 당신은 그 반향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마지막 식사 후 그 3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지? 3일 3개의 장례식, 같은 동네, 같은 사망 원인 뇌졸중 또는 심근점세.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을 몇 시간 전 직접 마주했던 나는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의사들 중 나뿐이었다. 아침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다. 혈압 정상, 혈당도 정상, 심장도 특이사항 없음.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농담도 잊지 않으셨다. 에이, 박사양.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지? 점심 식사 후 평소처럼 구룡산으로 산책을 가셨다. 그분 표현으로는 하늘체육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 정 어르신은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했다. 함께 산을 오른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출발 후 15분도 안 돼 그는 말없이 쓰러졌고 응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심장이 멈췄다. 도착한 날을 맞이한 건 무릎 꿇은 아들, 아버지의 건강 보조제를 쥐고 눈물 흘리며 말했다. 밥 먹고 건강하려고 운동 다신 거였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박사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금이 하나 숨졌다. 점상호 어르신은 내가 잃은 첫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아니었다. 몸에 비순환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다. 밥 먹고 따뜻한 물로 씻으면 독이 빠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날 오후 현미죽과 배추김치를 드신 후 언제나처럼 목욕하러 들어가셨다. 15분 후 손녀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김이 자욱했고 어머니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넘어짐도 비명도 없었다. 그저 뇌혈관이 터졌을 뿐이었다. 조금만 빨리 문을 열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 물음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금을 느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다. 그날 점심 근처 식당에서 좋아하는 삼계탕을 시켜 드셨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식사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그게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현관 계단에서 쓰러졌고 발견 당시에는 이미 20분 이상 의식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지렴 있으셨나요?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니요, 박사님. 진료 기록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세 사람 모두 건강했다. 기저질환도 없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모두 식사 후 어떤 행동을 즉시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지난 2달간 12명의 사망 환자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다. 등산, 뜨거운 물 목욕, 납장, 청소, 쓰레기 버리기. 모두가 별표로 식후 30분 이내 별표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이거였다. 그들은 그 행동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날 이후 내일 밤날을 붙잡는 질문 하나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혹시 우리는 내낌 이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느리게 조용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기록을 되짚을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그 3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결과였다. 몸이 건강하면 뭐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 그리고 나는 내 인생 50년을 바쳐온 의학이라는 길에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식사 후에 미스터리, 피가 몰리는 곳, 피가 빠지는 곳. 우리는 흔히 배만 부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온몸에 피가 몰린다. 그 마른 곳,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심장과 뇌가 잠시 피를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에 읽은 조선시대 고의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식후에 기혈은 위장에 머무르고 간과 심장은 마치 마른 나뭇잎처럼 기워진다. 이때 몸을 크게 움직이면 곧 숨이 멎을 수 있다. 젊었을 땐 그냥 은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수십 명이 식사 후 30분 안에 쓰러지는 걸 본 후 나는 믿기 시작했다. 조상들의 날은 옳았다. 나는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다. 식사 전, 심박수 안정, 혈압 정상, 혈류 고르게 분포. 식사 후, 혈압 소폭하락,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단. 그로 인해 심장과 뇌의 혈류량 감소. 이때 누우면 위산이 폐 쪽으로 역류할 수 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혈액이 피부로 퍼져 심장에 부족해진다. 운동을 하면 위장과 근육이 피를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견디지 못한다. 결국 호흡이 멈춘다. 내 스승이었던 이병호 박사님이 전주에서 60년간 진료하며 쓴 이 기장. 글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떤 이는 전쟁으로 죽고 어떤 이는 독으로 죽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죽는다. 글 구절을 읽다가 나는 울고 나왔다. 응급실에서 내 눈앞에 쓰러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몰랐다. 무엇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조차. 현대의학은 이렇게 설명한다. 혈류량 감소, 뇌산소 부족, 심장 압력 이상. 한의학은 이렇게 표현한다. 지혈, 혈압, 장부간의 불균형. 하지만 두 의학 모두 하나의 증시를 말하고 있었다. 식사 후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진다는 것. 병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 때문이다. 몸은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그때 무리한 행동을 끼워 넣는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수 있다. 1998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환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옥순 할머니. 늘 아침마다 동네를 걷고 긍정적으로 살던 건강한 분이었다. 그날 붕은떡과 미역국을 드신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 5분 후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눈을 열었을 때 세면대 옆에 기대듯이 쓰러져 있었고 그 손에는 마지막 체온이 남아 있었다. 물산도 없고 전조 증상도 없고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단지 식사 후 몸이 필요로 했던 힘을 잊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에게 의미 없는 말만 내뱉었다. 갑작스러운 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의사의 자격으로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남긴다. 그들은 내 곁에 살았고 내 이름을 불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연락을 받는 나로서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한태일 어르신, 혼자 등산하던 이웃. 태일 어르신은 병원 옆 아파트 5층에 살았다. 내일 아침 등산화를 신고 공원을 도는 분이셨다. 매일 내 진료실 유리창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어 주셨다. 우린 약속이 있었다. 그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기로. 그날 그는 지나가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에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불길함이 몰려왔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1층 계단 밑에서 발견되었다. 식사 중이던 반쯤 기운 도시락이 옆에 놓여 있었다. 이웃 주민이 말했다. 밥 먹고 소화 좀 시킨다고 산책 나가셨대요. 그러나 10분도 걷지 못한 채 그는 심장이 멎은 채 쓰러졌다. 미나자 할머니, 손녀와의 마지막 생일 파티. 그날은 외손녀의 생일이었다. 9살 꼬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할머니는 정성껏 밥을 짓고 박을 튀기고 예쁘게 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식사 후 할머니가 말했다. 너 먼저 놀고 있어. 할머니 금방 씻고 나와서 이야기 들려줄게. 뜨거운 물을 틀자마자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 후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 바람에 꺼지는 기름 등잔처럼 퇴근한 딸이 욕실에서 눈뜬 채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손엔 아직 빗을 쥐고 있었다. 거실에선 손녀가 동화책을 품에 안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전수 어르신, 설거지를 하다 쓰러진 남편, 마포의 낡은 아파트, 그곳엔 오랜 부부가 살았다. 늘 그랬다. 아내가 요리하면 남편은 설거지. 그날도 미역국과 현미밥을 드시고 백 어르신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단 한 가지 차이점. 그날은 유독 날씨가 추웠고 식사 후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아내 걱정시킬까봐. 그러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뛰쳐나갔을 땐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가엔 아직 따뜻한 김이 남아 있었다. 그날 그냥 제가 설거지한다고 말했다라면 아내는 산환진단서에 사인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말했고 나는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죽음들은 병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가장 살아나는 사람을 위해 한 행동 중에 세상을 떠났다. 오래 살려고 등산에 간 사람, 손녀 앞에서 깔끔해지려고 목욕한 할머니,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묵묵히 설거지한 남편.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시간에 실행되었을 때 생명을 아다단 것이야.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박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TV에선 말해주지 않나?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나도 모른다. 아마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무심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설마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괜찮겠지라는 날이 수많은 가족을 산산조각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묻는다. 혹시 당신도 식사 후에 살아나는 누군가가 그저 작은 일이라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하게 내버려 두진 않았나. 혹시 지금까지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죽음과 절망뿐이라 생각하셨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마치 운 좋은 생존자 같았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 그 순간 우연히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거였다. 그들은 자신이 죽음을 피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옥순 할머니, 스팸 전하다 살린 생명. 김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그물 침대에 누워 쉬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똑같았다. 그런데 딱 누운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부동산 광고 전화. 짜증이 난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전화를. 10분 넘게 전화를 받으며 잔소리를 퍼붓고 기분 전환으로 차를 우려 마셨다. 그때
심장이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다음 날 내가 검진을 하면서 심전도를 확인했을 때 심장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를 겪은 흔적이 보였다. 어제 그냥 누워 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 할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장용화 할아버지 손주의 울음이 막은 귀듯 잔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늘 그랬듯 깃들 온수욕조로 가려 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뜨거운 물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순간 3살 된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장난감을 배수구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욕조를 잊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찾았다. 3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다시 욕실에 돌아왔을 땐 물이 식어 있었다. 내일 아침에 하지 뭐. 그는 그렇게 넘겼다. 그 다음날 아침 어지러움과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꼈다. 내가 방문해서 측정한 결과 혈압은 떨어져 있었고 심박도 불규칙했다. 심근경색의 60%는 전조 증상 없이 단지 식사 직후의 과도한 행동과 연관된,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똑같았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다. 기계로 측정 가능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고 있었다. 의사가 환자가 되는 순간 내 친구 전 박사는 대전에서 심장 전문의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환자에게 말했다. 식사 후에는 빨리 걷지 마세요.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세요. 하지만 비가 많이 온 어느 날 그는 점심을 먹고 급히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리고 계단 중단에서 쓰러졌다. 응급조치도 소용없었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종문을 갔을 때 은퇴한 간호사였던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물었다. 본인이 그렇게 강조해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김 박사님, 왜 좀 더 일찍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정보. 만약 그날 정말 식후에 뜨거운 욕조에 들어갔다면 그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황미자 할머니 정체로 인해 살아난다. 점심을 딸집에서 먹고 원래는 걸어서 20분 거리 집으로 가려던 황 할머니. 하지만 그날따라 차가 막혔다. 상의가 설득해서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기로 했다. 할머니는 차에서 40분 가까이 앉아 있었고 그뒤 천천히 걸어 귀가했다. 그날 저녁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무겁다는 증상이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심장 관상동맥 부분 폐쇄.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 혈관이 파열될 수 있었다. 세 사람, 세 번의 아찔한 순간. 단 몇 분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렸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왜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식사와 죽음이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명단을 쓰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죽음을 피했지만 자신이 살아난 줄 모르는 사람들 명단. 그 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초인종 소리 덕분에 살았고 누군가는 정전 때문에, 누군가는 식사 후 부부싸움을 하느라 눕지 못해서 살았다. 당신도 느꼈을 것이다. 삶은 때로 지식이 아닌 반해에서 시작된다. 그 반해야말로 잘못된 행동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사이를 가로막는 묵념의 방패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처음으로 식사 후 30분 내의 위험성을 국내 의학학회에서 발표했을 때를 그 자리에서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의사가
반은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다. 김 박사님, 동화책 이야기 하시는 건가? 밥 먹고 샤워했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반이 실은 웃음이 터졌고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겸을 고치는 법만 배웠지. 겸이 오기 전에 신호를 관찰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 내부의 부정. 나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발표한 적 있다. 고령층 정리한 뇌졸 중의 74%는 식사 후 45분 이내에 발생. 나는 오래된 독립오감을 다시 펼쳤다. 허준 선생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식후에는 증추에 혈기 집중된 탐욕, 목욕, 나, 눕기, 펜, 움직임, 은 지를 흐트린 기 흐트러지면 장부가 상하고 사지 맹해지고 시력 흐려지고 심박이 불규칙해진다. 젊은 시절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찌른다. 현대의학은 수치로 설명하고 한의학은 생명순환으로 말한다. 그러나 결론은 같다. 숨겨진 진실, 사람들이 듣기거리는 이야기. 나는 한단섬을 치료한 적 있다. 52세, 기저질환 없음, 금주, 운동습관 철저, 식사 후 칼로리를 키우기 위해 플랭크 운동을 시작했다. 8분 후 가슴 통증, 30분 후 심장마비. 나는 아내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한 문장만 계속 반복했다. 콜레스테롤, 식단, 다 공부했어. 근데 식사 후엔 운동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줬어. 그를 죽인 건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공백이었다. 만약 건강하고 지식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던 한 사람이 시간을 잘못 택한 행동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보이지 않는 충고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그중 몇 명은 바로 내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 살아나는 사람을 잃게 될까?